그러면은 다음으로 법인세 분야 김선명 세무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그 주제는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상 주로 이제 그 운행 기록부죠. 그거에 대한 제출 문제하고 이제 고용중대세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김선명 세무사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더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부지방세무사의 조세제도연구이사, 그리고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선명 세무사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상 문제와 고용중대 세액공제 관련한 실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상 문제는 아마도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례 제도는 2016년에 새로 신설됐고요. 기본적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고가의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 의해서만 비용을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전과는 달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사회적인 요구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마련되어져서 아직까지도 조금 상황에 따라 매년 세법을 개정해서 변해가고 있지만 문제가 좀 많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또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1억 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좀 가혹한 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통해서 경비를 인정받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일탈적인 행동이 있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전제하에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이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획일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이 납세 협력 비용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실무상 문제점 개선 방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송금산익 이 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승용차 한 대당 1,500만 원. 전에 처음 실행됐을 때는 1,000만 원까지였지만 이제 개정이 돼서 1,500만 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좀 증가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을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상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또한 운행일지 작성뿐만 아니라 업무 사용에 대한 증빙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이 제도에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고가 승용차 기준에 모호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례 제도가 처음 도입하면서 고가의 차량 목적이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면서 과다 경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지만 이때 고가의 정확한 기준은 말이 많았었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예상해 본다면 우리 그 감가상각 한도가 800만 원이죠. 그리고 5년 정액상각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4천만 원에 차량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4천만 원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4천만 원 초과 차량의 경우라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100% 업무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모두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 현재 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건요, 단순히 운송 수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업종에 따른 특성, 그리고 회사에서 맡은 직책, 또는 그러한 고가의 승용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라는 것이 운송 수단의 목적만이 아니라 안정성 및 편의성, 그리고 영업적 측면에서의 장점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라는 어떤 이제 가격으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이 성실 납세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업종의 특성을 무시해서 어떤 업무 방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산권 침해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영국의 경우에만 이제 그 승용차 가격을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오직 사업성 여부로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운행일지 작성의 어려움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대표자들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그 운행일지를 다 일일이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가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일자에 따라 사용자, 그리고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총 주행 거리. 그래서 이것이 업무에 사용됐다면 이제 업무에 사용 거리가 나오는 거고, 뭐 사적 사용했다면 사적 사용 거리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를 일일이 그 뭐 업무에 사용했을 때 이걸 적는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좀 어불성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적 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매번 분리해서 한다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 이제 차후에 뭐 몰아서 계략적으로 이제 작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행일지 자체가 작성이 솔직히 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운행일지를 바탕으로 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그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뿐만 아니라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배려하지는 않은 채 계속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좀 너무나 가혹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업무 사용에 대한 증빙의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증빙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세청 고시 자료를 보게 되면 업무 승용차 관리 규정이라든가 출장 명령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무상 소규모 사업자가 뭐 출장 명령서 아시다시피 뭐 대표자가 자기가 출장 가는데 그걸 출장 명령서를 또 별도로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갖추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실제 또 세무조사에서도 큰 기업들 기준으로 한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납세 협력 비용을 과하게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증빙이 어렵다면 내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세무조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조사관의 재량권에 의해서 결정지어질 수가 있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납세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은 우리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한테는 조금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증빙 비율이 70% 이상이면 100% 증명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고가의 어떤 기준의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가 승용차 제재의 어떠한 의도는 알겠으나 실무적으로 고가의 어떤 가격 제한이 아니라 업무에,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업무 사용 여부에 따라서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빙의 어려움을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한테는 좀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34페이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상 문제인데요. 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세법에 대한 개정 연역을 제가 살짝 정리해 놨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뭐 크게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수도권의 지역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 금액을 100만 원 또 증가시켜 줬고요. 이 제도를 24년 말까지 다시 일몰 기한을 연장한 이 두 가지 정도가 이번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근로자 수 계산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초창기 나왔을 때는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조금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원의 어떠한 그 유동성이 큰 업종들한테는 이게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잘 적용하지 않았으나 아시다시피 보험 설계사라든가 뭐 이런 컨설팅 업종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공략을 해서 우리 이 세무대리인들,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됐죠. 그런데 이 제도를 뭐 아시겠지만 추가 공제라든가 사후 관리에 있어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구 해석의 모호함과 청년의 판단이 달리 정의되어 있어서 많은 혼동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잘못 적용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법문구를 좀 적어놨는데요.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그대로 좀 적어놨고요. 넘겨보시면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조특법 29조 7항의 제1항입니다. 그 1항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항의 내용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와 과세연도 세액공제 계산한 그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과 그 금액만큼 추가 공제 기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이제 뭐 중소중견기업 1년 더 해주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업 1년, 중소 및 중견기업 2년까지 더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특법 29조의 7 제2항을 보시게 되면 사후관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박스 밑에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해가지고 보시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1회 세액공제 즉 추가 공제를 의미하겠죠. 이제 추가 공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만약 해당 과세연도라면 해당 과세연도가 또 별도로 이제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항을 보시게 되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위 1의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라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거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결과적으로 1항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항 1호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산식이고 1항 2호는 청년 등 외의 상시 근로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해당 조문에서는 사후 관리 기간에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도 추가 공제를 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행령 26조 7의 제5항을 보시게 되면 이 5항은 이제 그 사후 관리 그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39페이지 위에 네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5항 조항에서는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26조의 7 제6항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 관리 중에 최초로 청년이었던 자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청년으로 본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좀 많이 혼동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과세관청 해석 사례를 보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알고자 하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명확하게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있지 않고 보다시피 직전 과세연대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대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최초 청년인 사람이 생일이 지나서 청년이 아니게 되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시게 되면 추징세 계산 시에는 어떻게 한다라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추징세 계산할 때는 계속해서 청년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 청년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상시 근로자 수 정의가 모호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항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뭐 사례를 하나 넣어놨지만 거기 사례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직원이 없었고 2018년도에 청년 근로자 수가 하나 있고 청년에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1명이고요. 2019년도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의 상시 근로자 수만 1명 있고요. 상시 근로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거고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1항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러면 1항 1호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추가 공제는 아예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문구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들어놓은 거에 계산 41페이지 박스를 보시게 되면 18년도에는 어찌됐든 청년이 1명 늘었기 때문에 1,100만 원 공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19년도 공제, 당해년도는 당연히 공제 금액이 없겠죠. 상시 근로자 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1차년도 추가 공제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이때 법문구에 1항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00만 원은 추가 공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 금액 뭐 제가 요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생일이 지난 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원수가 변동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이 이제 뭐 12월 말에 퇴사를 하고 바로 1월 1일 날 청년 내 상식으로 뽑았다라는 전제로 간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19년도 추가 납부 금액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추가 납부에 관련한 내용에서 청년은 처음에 청년이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청년으로 본다. 이거는 그 사람의 생일이 지나서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해서 추가 납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 금액이 400만 원 발생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이 받은 혜택은 총 700만 원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상으로는 자, 청년 근로자라는 건 일반 상시 근로자면서 청년이기 때문에 일반 상시 근로자 수가 받을 수 있는 700만 원에 청년이라는 혜택을 더 줘 400만 원 혜택을 더 줘서 1,100만 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요 앞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청년이 아니게 그러니까 청년 결과적으로는 어떤 스택 개념으로 한다면은 뭐 상시 근로자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700원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하지만 1항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가버리니까 400만 원만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700까지도 공제를 못 해주게 되는 그러한 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이제 아까와는 달리 생일이 지났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청년이었던 사람이 18년도 이제 19년 1월 1일 날 생일이 지나서 청년이 아니게 된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사례를 들어드린 건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사례를 계산을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청년이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지나서 청년이 아니게 됐을 때를 산정한 건데, 이럴 때
추가 납부 금액은 없기 때문에 처음 받은 1,100만 원만 그대로 혜택을 받는 거고 이 경우에도 추가 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법문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이 나이에 의해 청년이 아니게 되는 것까지 고용증대에 참여하는 기업이 판단해야 되는 또 그러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청년 고용증대를 독려하는 법에도 좀 취지에 반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추가 공제의 경우에도 사후관리처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은 계속하여 청년으로 본다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특법 29조의 7 제2항에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가 아닌 감소한 과세연도의 한 해로 변경하여 잔여 기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면 추가 공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일이 지남에 따라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공제를 해주되 감소한 청년 인원수만큼 추가 납부를 하여 최소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로서 산입되어 추가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매번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유독 생일로 인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 공제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요. 왜 그런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이 복잡해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하루빨리 관련 법조문을 정비해서 고용증대에 참여하는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